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년 만에 발생한 육지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도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휴진 결의가 확산하자 환자 단체들은 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하는 혹은 약속할 경우에 해당되죠.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인데 이 대표의 공소장엔 제3자 뇌물죄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그룹을 시켜 북한에 뇌물을 대신 준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줄곧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죠. 오늘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기소와 재판이 이 대표의 맷집만 키워주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상처를 주게 될까요? 첫 소식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대표에겐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을 더해 4개 재판을 이곳 수원과 서울 법원을 오가며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쌍방울과의 인연은 네이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며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회장이 2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번, 그러니까 관련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년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검찰은 물론 법원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가 2차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월과 7월 적어도 2차례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화까지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한 발 더 나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최소 17차례나 대북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용이라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도 오히려 유죄 판결의 근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추진력을 얻은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이재명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번째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창작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깎아내렸죠. 민주당 역시 검찰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며 검찰을 겨냥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기소를 하는 검사는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열린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기소 직후에는 창작, 엉터리 같은 표현을 써가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서 가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앞서 발의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특검법 신속 처리와 상임위 차원의 압박으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의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을 통한 검찰권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내용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에 이 대표 이름이 꽤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분량 360쪽에 달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의 방북 추진 과정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혹시 여기 나옵니까? 이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이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남북 사업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 실제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선 이 대표도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 입장으로 봐봐서 혹시 그 당시에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만한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네.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서 빠집니다.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단에 들어가면서 박 시장의 차기 대권 주자로 조명을 받았죠. 아, 맞아요.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지금 적용한 혐의,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았던 혐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제3자 뇌물죄, 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을 받았었죠. 네. 신동빈 당시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걸 놓고 이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검찰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재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네. 대장동 등 개발 비리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받은 돈은 드러난 게 아직 없죠. 네. 반면에 대북 송금 사건은 법원이
$800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이 됐고 이 대표의 방북 동기가 있었다라고 인정된 점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사건들보다 유죄를 끌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재판이 다 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4개 재판 중에 단 하나도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례,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은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요.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1심에만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반면에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죠. 대북 상금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보통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동해 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죠.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3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가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항구를 비추는 카메라도 요동칩니다. 편의점 지낼 때 상품이 떨어지고 병원에 놓인 화분이 흔들리자 손님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고 모르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건물에.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역대 16번째로 큰 지진이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4.0 이상 지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8km밖에 안 돼 피해는 더 컸습니다. 학교 담장이 갈라지고 주택 유리창이 깨지고 관공서의 승강기도 멈춰섰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쿠구궁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동은 서울과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감지됐고 300건이 넘는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바로 정밀 진단에 들어갔죠. 가슴을 쓸어내린 마을 주민들은 지진이 있기 전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정치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사찰 관계자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놀란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천년고찰 내소사의 담장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긴급점검 결과 대웅전을 포함한 부안 내 6개 문화재에서 균열과 위치 변화 등 피해가 발생해 긴급보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도 통제됐습니다. 탐방로가 전면 통제하고 있고 지금 안전점검 때문에 지금 직원이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찰 아래 마을 주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지진에 마을 길가에 쌓아놓은 돌담에서 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흔들흔들했어. 냉장고 문을 열고 이렇게 뭐 넣었는데 냉장고까지 나까지 흔들렸다는 게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애들이 서울서 그냥 전화가 불통나고. 주민들은 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불다가 지진이 났다며 사찰 CCTV에도 비슷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진 나기 전에 10분 전에 여기가 완전히 새카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꽝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기상 전문가는 지진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일 뿐이며 당시 기상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진인지 아니면 강한 지진이 오기 전에 오는 전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각 부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나요? 네, 전북 부안군 부안읍내입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평온을 되찾았지만 지진의 충격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규모 4.8 지진에 이어 오후 2시쯤 규모 3.1 지진이 일어나는 등 모두 17차례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주민과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규모 3.1 지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지진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린다고는 분. 무서워. 그 여진이 또 있다는 진짜 무서워. 불안하지 않나요? 봐봐, 여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여진이야, 여진.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여진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지진 속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잖아요. 근처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혹시 피해는 없습니까? 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상당한 진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빛 원전은 진앙에서 불과 4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만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한빛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현재 모두 정상 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쓰나미 발생 우려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전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지진으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은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부안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을 놀래킨 이번 지진에 대해서 사회정책부 강세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부안이 이렇게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번 지진은 부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진과 여진을 빼고 반경 80km 안에서 규모 3을 넘는 지진은 지금까지 27번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규모 4 이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4.8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둔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민감한 분들은 지진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번 지진은 깊이가 8km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발생하는 지진이 10에서 20km 깊이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비해서 아주 얇은 그러네요. 깊이에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가 얕다 보니까 유감 신고도 많았고 건물 파손도 곳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가 더 큰 건 아니죠? 네, 지진으로 얼마나 흔들림이 크게 발생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진도인데요. 규모가 커도 진도가 비교적 작을 때도 있습니다. 2016년 울산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5였지만 지진 발생 위치가 내륙과 떨어져 있어 울산 지역의 진도는 4였습니다. 반면 이번 부안 지진은 규모 4.8로 작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하고 깊이도 얕아 전북 지역의 진도는 5로 더 컸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혹시 나왔습니까? 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주양 단층이 이동해가지고 발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양 이동 단층은 단층이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단층 가운데 충남 부여부터 전북 부안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멸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 원인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단층 조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지진한 지역 자료는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려면 단층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제 전국적으로 단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영남권 단층 조사는 이미 마쳤고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을 포함한 전라권은 2036년쯤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라권도 거의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지진도 그랬고 요즘에 왜 이렇게 강한 지진이 많냐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입니까? 저도 이 말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규모 3 이상 지진이 발생한 횟수를 보니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렇게 뚜렷한 증가세는 없었습니다. 네. 지진은 횟수보다 강진 가능성이 더 중요한데 규모 5.8의 경주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진은 우리나라 전역 어디서든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진이 예방주사가 돼서 강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보통 20일 정도 숙려 기간을 갖는 게 관례인데 다음 달까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제 의결을 또 하겠다는 건데 회의를 거부한 여당 위원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본격 가동한 건 법사위입니다.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또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좀 강력하게 위원장께서 좀 지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 기간도 생략한 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최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벌써 1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오늘 접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마약을 한 것 같다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활동은 전면 불참하는 대신 당내 특위 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흘 연속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의 합의 없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제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강제 배분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과 현안을 챙기겠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의 안전, 또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 정부의 대응에 잠깐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지만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N 취재진에 여당이 별도 특위를 꾸린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고 국회 의사일정 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규탄대회와 같은 강경투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한 명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현행 원톱 지도체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당원 투표 100%인 룰은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얼마로 할지는 비대위에 공을 넘기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조건은 다 갖춰졌죠. 6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절충형 등 지도체제 전환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국민의힘이 대표 원톱 체제를 유지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개 반대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 등의 반발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심 비율을 20%, 30%로 할지는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우리 전당대회 지자. 최근 영입 인사들과 만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1인 지도체제로 결정된 만큼 한 전 위원장에게 힘이 실린 것이라며 다음 주쯤에는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윤곽이 완성되면서 예비 당권 주자들도 달라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제 날짜도 정해지고 룰도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인 체제인가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워낙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지도 체제가 맞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종 출마 여부에 따라 유력 주자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는 등 당권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권익위원회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한 권익위원회를 향해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조사했는지 따져보겠다며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죠. 권익위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를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뇌물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찾아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6개월 지난 뒤에 이게 갑자기 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 지정돼 의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군기 훈련 도중 숨진 훈련병은 쓰러지자 바로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당시 의무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군인권센터는 후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왜 훈련병에 쓰러진 건지 제대로 정보를 줬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과 폐혈성 쇼크로 기록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으로 동행하는 등 해당 부대의 초동 조치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군병원을 찾아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산상의 의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또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이 후송된 속초의료원 측에게 상황을 축소 진술한 정황 역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이 확보한 의료원 간호 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로 내원함이란 말이 있을 뿐 얼차려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사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챘던 이른바 새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가 징역 1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죄의 무게는 그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자본금 없이 사들인 김모 씨. 빌라들 중 일부를 두 딸 명의로 바꿔 이 사건은 새모녀 전세 사기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270명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김 씨는 물론 딸들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분양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했다며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분양업자들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800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속노조였죠. 이들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 등을 다시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달 대규모 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모자를 쓴 시위 참가자가 국회 앞 도로를 빽빽하게 메웠습니다.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간부 집회입니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처리 등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파업으로 지배자들이 질서에 맞짱 뜹시다. 7월 1차 파업, 2차 파업 몰아칩시다.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주최 측 주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규모 집회입니다. 금속노조가 실제로 대규모 파업에 나설 경우 조선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여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며 경제 침체 속 집회가 이어진다면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정부가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느라 지체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급한 대로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가해자인 북한의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피해 차주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수리비 53만 원 중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을 1년 유예하는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전쟁 등으로 벌어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 오물풍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쟁 면책 약관을 적용할 만큼의 북한에서 직접적인 공격이었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풍선을 단순히 날린 부분이다 보니. 하지만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주들은 불만입니다. 적의 침투나 도발로 피해본 사람을 지원해주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을 뿐 현행법으로는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비비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좀 구제를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구상하는 식으로. 지자체별로 보상 유무가 달라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골목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2달 전쯤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운전을 해온 거였는데
어린이집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실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거든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줄을 들이받은 차량 앞유리가 모두 깨졌고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옮깁니다.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의 한 가파른 골목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던 70대 남성 A씨가 사고를 냈습니다. 큰 소리가 났지. 뭐 큰 차가 와서 받았으니까 저거에서 엄청나게 컸었어요. 다행히 사고 직전 체험학습을 했던 어린이들과 인솔자들이 모두 내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말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운전자는 무면허인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기고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체험학습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관할 지역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고 A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전체에 사례 전파를 하고. 지난달 충북에서도 무면허로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적발됐는데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5만 건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면허 운전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잘 있는 걸까요? 가끔 공개된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 너무 달라서 중국에서 푸대접 받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았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중국 당국이 2달 만에 관람객들에게 푸바오를 공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수줍게 창밖을 내다보던 푸바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지 2개월 만에 첫 외출. 처음엔 어색한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내 발걸음을 돌려 풀밭으로 향합니다. 대나무 케이크도 먹고 시원하게 목욕도 하더니 피곤했는지 나무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今天是第一次在国内见到福宝嘛，我觉得很激动，而且福宝真的特别可爱。前几天睡觉还把头上睡出了一个美人痣。 판다 센터 측은 푸바오를 위해 300제곱미터 면적의 나무와 숲을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야외 방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담팀의 관리를 받으며 판다 무리 속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因为福宝在韩国的时候很受喜欢，到这里的话，我们也会尽量的，就是说是给他提供一个，就是看起来这个环境比较丰富的。 푸바오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로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후 푸바오에게 털 빠짐이나 모발 변색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푸바오는 건강하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푸대접 의혹을 잠재우려고 아직 판다 무리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푸바오를 서둘러 일반에 공개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환경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히려 포경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멸종위기종인 참고래 59마리 포획을 허용했거든요. 자국 전통 음식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고래 중 두 번째로 큰 참고래입니다. 성인이 되면 체중은 75톤, 최대 23m까지 자라게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서식하지만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참고래의 상업 포경을 허용하고 올해 최대 59마리까지 포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これは鯨類研究所と国が研究した結果、その中で100年とっても大丈夫なだけの割り当てをしてくるわけです。 대상종을 확대한 건 2019년 일본이 상업 포경을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포경 대상은 4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참고래 자원량이 풍부한 것을 확인했고 일본 전통 음식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その他必要な外交上の措置を講じつつ、引き続き鯨類の持続的な利用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
동물보호단체들은 참고래의 경우 거대한 몸집 때문에 숨이 끊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ut those who are against it's and people have many reasons. You know, one of the big one, of course, being animal welfare issues. 일본이 내세운 고래고기 음식도 50년 전보다 소비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상호 폭용에 대한 비판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극우 정당이 약진한 유럽의회 선거 이후 각국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참패하고 나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말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당적의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 정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의 레피블리크 광장. 현지 시각 10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선거 압승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행진합니다. Et je trouvais important de montrer qu'aujourd'hui, on se mobilise aussi contre l'extrême droite qui monte, que ce soit en France, en Europe. 일부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과격하게 행동해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입니다. 시위대는 참패한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에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Mais je pense que dissoudre l'Assemblée nationale, c'est vraiment un choix extrêmement difficile et c'est surtout un risque énorme pour toute la démocratie en France et en Europe et dans le monde. 이제 관심은 국민연합 약진에 맞서 연대한 프랑스 4대 좌파 정당이 오는 30일 조기 총선에서 받을 성적표입니다. It opens the eventuality to have a cohabitation in France between him, the President of Republic, and the government. 여기에 프랑스 중도우파 공화당까지 수십 년 금기를 깨고 국민연합과 연대하며 정치권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추산 3천여 명이 모인 파리를 포함해 전국에서 규탄 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는 주말에도 노동 총동맹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본 언론에선 콕 집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실제로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의 북쪽에 흰색 정사각형 물체가 2개 세워지고 남쪽에는 약 100m의 긴 흰색 물체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민간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포착한 김일성 광장의 모습입니다.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지난해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도 행사 한 달 전에 흰색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게 고급 군사기술과 인공위성 기술 교류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합니다. 24년 만에 방북,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VIP 대통령 영접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불패의 전후 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정의하면서 북러 유대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복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중으로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또 커졌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도발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상징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안무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북한군의 잠수함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자 어뢰를 발사해 제압합니다. 정원 전투 배치 4, 3, 2, 1 발사. 곧이어 북한군의 수상함이 빠르게 접근하자 수면 50m 아래까지 내려가 격침시킵니다. 긴급자망 심도 잡기 끝. 명중 침몰 중.
저도 이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방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군 승조원 4명도 이곳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조원 50여 명이 탑승하는 안무함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입니다. 최대 300m까지 내려가 수면 아래에서 2주가 넘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어뢰, 유도탄에 SLBM까지 탑재해 지상의 북한 심장부를 바다 밑에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태어난 안무함은 오늘도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묵묵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죠. 이런 내수 부진의 여파일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특히 도소매업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주변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직원을 쓰기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매출이 줄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직원도 있어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써가지고는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돈 번다는 거 둘째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 의류 도매 시장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떼려는 상인들로 북적이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전달보다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일부 무인화 영향도 있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며 고용을 줄인 측면이 큽니다. 건설업도 4만 7천 명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입니다. 연령별로는 이번에도 역시 청년층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날씨나 휴일, 석가탄신일이 중간에 조사 대상 기간으로 끼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씨와 휴일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며 고용 시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날씨와 고금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50만 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일선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지난해 소액 생계비 대출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찾아온 사람이 벌써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박모 씨는 갑자기 일이 끊기며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거부당하기 일쑤였는데 생계비 대출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금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신용등급 낮은 게 걸려서 그쪽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월세하고 카드 납부 때문에 그때 100만 원 들어온 거는 그때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기존 대출 때문에 급전을 구하지 못하다 생계비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지인들한테 몇 번 얘기해봤는데 다 전부 다 돈이 없다고 거절 나오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50만 원 때문에 구걸하는 것 같고. 이처럼 취약계층 등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는 1년 동안 18만 명, 규모는 1,403억 원 상당입니다. 한 명당 57만 원 수준이었는데 90%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20,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20%대까지 치솟은 연체율이 문제입니다.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 숫자에 금융당국은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부채 컨설팅 등 연체자 관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수십 분간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자외선은 또 노화, 피부암의 주범이기도 하죠. 자외선의 위험부터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이상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자 양산과 쇼핑백까지 총동원해봅니다. 급한 대로 노트북을 펼쳐 그늘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의 햇살에 노출되면 한두 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나시 입고 한강에 2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화상 입을 정도로 약간 좀 탔더라고요. 기미, 잡티가 생길 수가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주름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암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출을 잘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맑은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로 꼽힙니다. 자외선 B 차단 지수인 SPF가 높을수록 자외선 A 차단 등급인 PA에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고 외부 활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는 SPF나 PA 등급이 높은 차단제를 바를 경우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 높은 수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벌써 2년이 넘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자원 기반 시설은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공급량도 부족하지만 정수장 시설의 내부 오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콕 집어 공식 초청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회의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2만 6천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서부 트루스카베츠시의 정수장입니다. 녹슬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탓에 제대로 된 정수가 불가능합니다. 피난민 1만 5천 명까지 유입돼 지금은 4만 명이 넘는 식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연말까지 이곳에 이동식 정수시설을 설치해 1만 4천 명분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4분의 1 이상이 식수 난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варили їсти на кострі, без води, без газу, без тепла. 어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선거본부장 출신인 올렉산드로 코르니엔코 국회 부의장은 윤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Impact and taking part of such company like Keywater,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make our projects more international, wide, and of course supporting from the side of Korean government and big companies. 윤 사장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재건 협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교두보를 넓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키이우 주지사와 부차시장과의 면담도 이어지는 등 재건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의 한국 물산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자원 기반에 대한 재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의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계속되는 때이른 더위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또 한 차례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와 밀양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별다른 소나기 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돌며 사흘째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동안 중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